딸의 손목에서 오래된 멍자국을 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손을 부여잡는 그 작고 빠른 떨림이 모든 걸 말해주더군요. 며칠 전부터 이상했어요. 웃음이 사라지고 밥을 남기고 학교 이야기를 피하고 방에서 혼자 웅크린 채 잠드는 날이 많아졌죠. 저는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자고 애들끼리의 일일 수도 있다는 얄팍한 자기 위안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찢어진 교복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딸이 누군가에게 오래도록 반복적으로 조직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일을 반드시 끝내겠다고. 저녁 7시쯤이었어요. 하윤이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던 날이었죠. 저는 조용히 문 앞에 서서 불이 켜져 있는 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아이가 자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 이불 속에 웅크린 건지 알 수 없었죠. 그날따라 제 마음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온종일 소화되지 않은 무언가가 가슴에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웠어요. 제가 특수부에서 일하던 시절 사건의 조짐을 감지하던 그 직감이 오랜만에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물론 저는 지금 현직에서 조금 물러나 조용히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런 감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윤, 괜찮아.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리더니 아이가 제 얼굴을 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참 이상했어요. 꼭 웃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은 사람처럼 표정은 웃고 있는데 눈이 웃지 않는 그런 얼굴 말이죠. 방 안에서 희미한 스탠드 불빛 아래 아이의 손등이 살짝 보였는데 거기 여러 겹의 멍이 겹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것과 최근의 것이 섞여 있었고 손목을 감싸듯 동그랗게 남은 자국도 있었죠. 저는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아이가 더 움츠러들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넘어질 뻔했어, 괜찮아. 아이는 너무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어요. 너무 익숙한 사람의 거짓말처럼.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윤이가 씻으러 간 틈에 저는 방 한쪽의 책상 아래 떨어진 종이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교복 치마에서 뜯겨나간 듯한 천 조각이었어요. 세탁 시 생길 수 있는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긴 흔적, 갈라진 실밥, 섬유 표면의 긁힘. 저는 그 천을 손에 쥐는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검사 본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번호였죠. 아, 어머니, 그게 하윤이가 요즘 학교에서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임의 불안한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그 불안은 저에게 또 다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선생님조차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보고하지 않은 거죠. 이유는 뻔합니다. 귀찮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압력을 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매일 지옥 같은 학교에 혼자 버티고 있었어요. 제 딸이 고통을 혼자 삼키고 있었다는 사실이 제 심장을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저는 한동안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숨을 고르고 감정을 정리하고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에 차분히 정리했죠. 그리고 결국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일했던 차비서관에게 연락하는 순간이었죠. 차비서관. 네, 말씀하십시오. 우리 딸 관련해서 학교와 학생들 모두 조사해 주세요. 짧은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착수하죠.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이미 제 주변의 정보망과 조력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밤이 단순한 월요일 밤이지만 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윤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당황했죠.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습니다. 그냥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래.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차 안에 잠시 머물며 아이가 교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이 주변에 서 있는 몇 명의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가가진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태도였어요. 아이가 그들 쪽을 한번 흘깃 보더니 바로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는 그 짧은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해자 물이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학교를 떠나며 차 안에서 차비서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명단 확보됐나요? 예. 김도현, 박서영 외 3명입니다. 교내에서 이미 문제로 몇 번 언급된 학생들이더군요. 증거는 확보 중입니다. CCTV에 사각지대가 많아 직접 체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내 은폐 정황은 담임이 보고를 누락했습니다. 교감과 가해자, 부모와의 접촉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예상했던 그림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죠. 좋아요. 계속 진행해 주세요. 이 대화를 마친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난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방치와 은폐, 권력에 기대어 기세등등해진 아이들에 의해 벌어진 명백한 폭력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제 직업적인 양심과 어머니로서의 마음이 동시에 흔들리는 걸 느꼈죠. 오후가 되자 차비서관에게서 첫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윤이가 최근 2달간 따돌림을 당해왔습니다. 특히 계단 뒤 사각지대에서 폭행이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 네. 손목 멍은 잡아 비트는 방식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황인데요. 돈을 갈취한 기록도 있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두 손을 얹고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머리가 울렸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 순간 딸의 방에서 스치듯 지나간 그 떨리는 미소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날을 두려움 속에 버텼을까요? 그리고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비서관, 이건 절대 가볍게 끝내지 않습니다. 준비하세요. 법대로 갑니다. 완벽하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던 그날 아침, 저는 한순간의 장면에서 모든 걸 확신했습니다. 교문 앞에서 서성이는 학생들, 하윤이가 그들을 보고 짧게 움찔했던 반응, 그리고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던 모습, 그 짧은 순간이 제 머릿속에 오래 박혀 맴돌았습니다. 현직에서 일하던 시절, 수많은 사건의 단서를 처음 포착할 때 느끼던 그 직감이 온몸에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는 말하고 싶지 않은 무언가가 분명 있었고 그 무언가는 결코 사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로서 참았던 감정도 이제 한계였고 검사로서의 판단도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은 반드시 제 손으로 끝내야겠다고.
차 안에 앉아 교문을 바라보면서 저는 긴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오래전 특수부 사무실에서 밤새 사건 기록을 뒤집던 그 감각이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묵혀있던 차가운 결의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아이의 모습이 교문 너머로 사라지자 저는 다시 핸들을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집이 아니라 오늘 하루 동안 확보해야 할 정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차비서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문 앞 학생들, 표정과 행동 기록했죠? 네, 사진과 영상 확보했습니다. 그들의 신상, 이미 파악 중입니다. 곧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제 안은 오히려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사람이 느끼는 불편함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그렇게 넘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장면만으로도 사건의 냄새를 맡아온 세월이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작업용 책상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제겐 아직 공식 직책은 없지만 현직 시절처럼 움직이는 데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검찰청과 교육청에는 지금도 저를 아는 사람들이 많고 법조 라인은 여전히 빠르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차비서관에게서 첫 보고가 도착한 것은 오전 10시경이었습니다. 주요 학생은 총 5명입니다. 그중 2명은 이미 교내에서 문제 학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최근에도 징계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징계 논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학교에서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면 누군가 막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했죠. 어머니로서의 분노와 검사로서의 추론이 동시에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학교는 이미 알고도 숨겼구나.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으며 말했습니다. 담임은 보고 누락. 교감과 접촉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접촉. 차비서관은 한 박자 쉬고 말을 잇습니다. 가해자 중 한 학생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입니다. 학교와 여러 번 만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담임과 교감은 이미 중립을 잃은 상태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진술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이들끼리의 갈등이 아닙니다. 학교 내부 은폐와 외부 압력이 결합된 전형적인 구조였죠. 제가 가장 싫어하는 형태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대로 나서지 않을 때 피해는 가장 약한 아이에게 모든 무게가 내려앉게 됩니다. 점심시간 무렵 차비서관에게서 2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윤이의 교실 주변 학생들에게서 비공식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최근 한 달간 특정 학생들이 하윤이를 반복적으로 불러냈습니다. 교실 뒤, 계단, 운동장 구석 등 학교 내 사각지대를 주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심장이 갑자기 철렁했습니다. 사각지대를 골랐다는 말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고의적으로 CCTV가 닿지 않는 장소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교내 선배일 수도 있고 문제 학생들끼리 공유한 것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하윤은 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차비서관에게 말했습니다. 증언 확보는 좋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를 위해서라도 녹취본과 서면, 진술 둘 다 필요합니다. 준비 중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협조하긴 어려워하지만 몇 명은 하윤이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렀습니다. 하윤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을까.
하지만 감정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감정에 머물러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죠. 저는 오래전부터 익숙한 마음가짐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을 찾고 진실에 접근하되 감정과 결단을 구분하라. 이것이 제가 수많은 사건에서 스스로에게 되뇌던 방식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저는 교육청 지인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학교 내부 문제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습니다. 감사 여부를 비공식으로 검토해 주세요. 상대는 잠시 말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곧 확보될 겁니다. 준비만 해두세요. 상대는 제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결의를 느꼈는지 더 묻지 않고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과거 특수부에서 일할 때 저는 누군가의 일상 뒤에 숨겨진 비밀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실마리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모든 경험을 제 딸을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도 했고 동시에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녁 6시쯤 차비서관이 준비한 정리 자료가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김도현, 18세. 문제행동 기록 다수. 학내 징계 검토 전례 있음. 박서영, 17세. 언어폭력 다수 목격 증언. 기타 3명은 김도연의 주변에서 움직이며 보조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하윤을 대상으로 특정한 패턴의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지속적이며 반복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조금씩 가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겪었을 두려움이 머릿속에 그려지자 가슴 한복판이 매우 조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고 제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자료처를 덮고 말했습니다. 차비서관. 네. 학교와 가해자, 교직원 전부 정식 절차로 들어갑니다. 준비하세요. 증거 확보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차비서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이미 전투의 시작을 감지한 사람 특유의 긴장과 집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 방 앞에서 잠시 멈춘 것은 밤 10시였습니다. 방문 아래로 은은하게 새어나오는 불빛이 오늘따라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 안에서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얼마나 혼자 버텨왔을지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뭉개졌습니다. 하지만 문을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 엄마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감정만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순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해야 할 모든 일을 끝낸 뒤에야 아이 방 앞에서 잠시 서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딸의 작은 그림자만으로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오늘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는 검사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사건을 끝내고 검사로서 진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는 음성으로 저는 하루의 마지막 명령을 스스로에게 내렸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자. 학교 앞 낙엽이 눅눅하게 젖은 채 바람에 스치고 있었다. 그 위로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길을 우리 딸이 매일 걸었구나.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서. 딸이 고개 숙인 채 교문으로 사라지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다.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두려웠을까. 며칠 전 딸이 처음 입을 열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아니, 입을 제대로 열지도 못했다. 방 안불을 끄고 조용히 누워 있다가 내가 손등을 스치자마자 아이는 몸을 움찔 떨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엄마, 나 무서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뒤의 말들은 끝내 흘러나오지 못했다. 실체를 말하는 순간 그 지옥이 다시 시작될까봐 아이는 두려웠던 것이다. 그날 나는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무너졌다. 동시에 오래된 검사 본능이 되살아났다. 이 아이에게 다시는 두려움이 닿지 않게 해야 한다. 사실이 무엇이든 그 사실을 숨긴 사람들까지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 학교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지금은 관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딸이 누구와 시선을 주고받는지, 누가 딸을 향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학교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은 증거가 되고 실마리가 되며 흐름을 읽게 해준다. 나는 학교 뒤편 오래된 창고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딸이 가장 무서워하던 곳, 며칠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던 그 장소. 엄마, 거기 너무 어두워. 나 혼자 있을 때 누가 뒤에서. 그 뒤의 문장을 아이는 끝내 이어가지 못했다. 창고 벽면은 축축하게 젖었고 빛은 겨우 스며들어 그림자를 짙게 남기고 있었다. 멀리서 보면 아무렇지 않은 공간 같지만 가까이 보면 벽에 손자국 흔적, 바닥에 쓸린 자국, 무언가 떨어져 깨진 흔적이 보였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나는 이 흔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바닥을 살피던 중 한쪽에 작은 노끈 조각이 눈에 들어왔다. 끊어진 듯 한쪽이 가늘게 찢겨 있었다. 딸이 무심하게 뱉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나 손이 빠져나오니까 더 꽉. 나는 그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아이가 말을 멈춘 것도, 내가 그 이상 듣지 못하게 했던 것도 모두 그 순간의 고통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고통을 구체적으로 마주해야 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구속행위의 정황이었다. 폭행보다 더 교묘하고 위험한 방식. 상처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나는 노끈 조각을 조심스럽게 비닐백에 넣고 주변을 촬영해 두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하지만 걸려온 목적은 너무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쪽이 검사라면서요. 태도는 이미 협박으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 애들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따님이 먼저. 나는 말을 끊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로 확인하겠습니다. 잠시 조용해지더니 쉰 웃음이 흘렀다. 검사라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하게 둬야지. 괜히 덮어놨던 걸 파헤치면 서로 피곤해져요. 피곤? 이 사람이 지금 피해자 가족에게 피곤하다고 말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군요. 내 말에 남자는 더 세게 나온다. 우린 잃을 게 없습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 나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누가 잃을 게 있는지 곧 알게 되겠죠. 전화를 끊고 나니 차갑던 손끝이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이 사건이 왜 묵인됐는지 이제 확실했다. 교사 몇 명의 침묵, 학교의 무대응, 피해 학생들의 고립. 모든 뒤에는 가해자 부모의 힘이 있었다. 나는 즉시 검찰청 후배 수사관에게 연락했다. 학폭 사건 확인, 상습, 다수, 조직적,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 높아. 정식 수사 검토해줘. 후배는 잠깐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누군가 당신 딸을 건드린 겁니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그렇다. 그 뒤 말은 필요 없었다. 이 바닥에서 가장 위험한 상대는 가족을 건드린 검사라는 걸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다. 창고 뒤편을 떠나려던 때 운동장 벤치에 앉아있던 한 학생이 나를 불렀다. 저기요, 혹시 검사님 맞죠? 작은 손에 깨진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다. 딸의 반 친구라고 했던가. 나는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니? 학생은 주변을 몇 번이나 살핀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계속. 말이 떨려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려 주었다. 아이는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따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른 애들도 저도 그리고 몇 명은 전학 갔어요. 다 무서워서. 그 말은 내 머릿속에 또 하나의 조각을 맞춰주었다. 이건 단순한 학교 내 폭력이 아니라 지속적이며 조직적인 가해 행위이며 학교와 일부 교사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정황이 분명했다. 왜 말하지 않았니? 학생은 허탈하게 웃었다. 말하면 더 당해요. 그 애들 부모님이 학교랑 친해서 선생님들도 말하지 말랬어요.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분노가 온몸을 틀어막고 있었다. 아이에게 다가가 차분하게 말해주었다. 괜찮아. 너는 이제 안전해. 내가 아는 걸 말해줘도 좋고 말하지 않아도 돼. 어떤 경우에도 너한테 불이익이 오도록 두지 않을게. 학생의 눈이 처음으로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 믿어준다는 표정을 아이가 짓는 것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다. 따님이 많이 힘들어했죠. 그 애들 정말. 아이의 입술이 떨렸다. 나는 조용히 아이의 등을 토닥였다. 고마워. 너로 인해 많은 걸 알게 됐어. 나는 운동장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창고 쪽을 돌아봤다. 어둠이 비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학교를 벗어나 차에 올라탔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다. 검은 구름이 천천히 밀려와 전체를 덮고 있었다. 마치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감싸고 있던 침묵처럼. 하지만 그 침묵은 오늘로 끝이다. 엔진을 걸며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는 그만 숨겨질 때가 됐다. 내가 끝까지 끌어내겠다. 비가 한 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내 딸을 위해, 침묵 속에서 울고 있었던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더 이상 이 학교에 어둠이 내려앉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학교 뒤편 창고에서 돌아온 후 나는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 잠시라도 멈춰야 했다. 하지만 멈춘다고 해서 마음이 가라앉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이 사건은 이제 단순한 학폭이 아니었다. 외부 압력, 교사의 은폐, 학생들의 집단 침묵. 모든 요소가 하나로 엮여 거대한 그늘을 만들어낸 형태. 그리고 그 그늘 속에 내 딸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나는 차 안에서 노트를 꺼내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사건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조직적 가해. 둘째, 교사의 방치와 묵인. 셋째, 가해자 부모의 개입 의심.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축. 피해자들의 침묵. 이 침묵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공포를 이용해 권력자들이 상황을 유지해 온 것이었다. 나는 이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수많은 권력형 사건들을 보며 깨달은 사실은 약자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전까지 구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약자들이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리고 말을 꺼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 그 두 가지를 모두 해내야 했다. 휴대폰을 열어 차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진술 확보, 조심스럽게 시작하세요. 이미 준비 중입니다.
협조할 의향이 있는 학생 2명 확보했습니다. 좋아요. 학생들 신원은 절대 노출하지 않게 하세요. 검사님, 혹시 학교 측이 움직이면 움직이게 두세요. 움직일수록 더 많이 드러납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창밖 흐린 하늘을 보았다. 정말로 폭풍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폭풍은 이미 내 안에서 한참 전에 시작된 상태였다. 집으로 돌아오니 시간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아이는 방에서 숙제를 하는 척 책을 펼쳐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손끝이 계속 떨리는 것을 나는 알아챘다. 그 떨림은 교묘한 폭력의 흔적이었고 아이가 몇 달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였다. 하윤아. 내 목소리가 너무 부드러웠는지 아이는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엄마. 나는 책상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다. 오늘은 어땠어? 평범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이 하윤을 더 긴장시킨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괜찮았어. 그 말 뒤에 숨겨진 수많은 감정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그래. 무리하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상처는 억지로 꺼내게 하면 더 깊어진다. 아이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지금은 맞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교육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사안이 심상치 않습니다. 정식 감사 준비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목록 보내주세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한숨을 섞지 않는 단단한 목소리.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다. 학교는 지금 위기로 들어선다. 차비서관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들어오고 있었다. 검사님, 교감이 움직입니다. 가해자 부모 2명과 통화한 기록이 포착되었습니다. 내용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웃음이 나올 뻔했다. 위기 대응을 하려면 최소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진실을 피하려 하고 있었다. 그 태도 자체가 은폐의 증거였다. 계속 지켜보세요. 지금은 건드리지 마세요. 네. 학교가 당황하면 스스로 증거를 흘립니다. 오랫동안 수사 현장을 지켜본 경험에서 얻은 단 하나의 진리는 이것이다. 죄를 숨기려는 순간 죄는 더 크게 드러난다. 점심 전 나는 학교 주변의 CCTV 각도를 다시 확인하러 갔다. 학교 건물 뒤편, 창고, 체육관 연결 통로,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몇몇 지점에는 오래된 장비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중 한 곳은 거의 10년 가까이 교체된 흔적이 없었다. 교사가 관리했을까? 아니면 누가 일부러 손댔을까? 나는 그런 의문들을 뒤로하고 주변 상황을 살폈다. 그때 교사 한 명이 내게 시선을 주더니 다가왔다. 혹시 하윤이 어머니 맞으시죠? 네.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았다. 주의를 경계하는 눈빛도 보였다. 나는 상냥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교사는 입술을 물었다. 이건 꼭 조심해서 들으셔야 해요. 사실 몇 번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위에서 막혔습니다. 위라면 누구죠? 교사는 대답을 주저하다가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교감 쪽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부모들이 강하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말끝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나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교사가 스스로 눌러놓은 죄책감을 쏟아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잠시 뒤 교사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다. 아이들이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보고는 여러 번 했는데 묵살됐어요.
선생님들 몇 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말 못했어요. 왜죠? 가의 학생 쪽 집안이 영향력이 있어서요. 역시였다. 그 한 문장이 지금까지 이어졌던 모든 의문을 하나로 묶어주었다. 혹시 관련 자료나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까? 교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조용히 전달해 주세요. 당신 신원은 절대 드러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교사는 손을 떨며 내 손에 작은 USB를 쥐어주었다. 그러고는 재빨리 교무실 쪽으로 사라졌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나는 USB를 손에 쥔 채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어쩌면 이 작은 저장 장치 안에 수개월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들어있을지 모른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USB에는 여러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상담 기록 누락본, 교사간 주고받은 메시지, 학폭위 회의 미개체 관련 알림, 교감이 특정 학부모와 통화한 뒤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일정표, 그리고 문제 학생 리스트라는 메모장 파일. 나는 차분히 스크롤을 내렸다. 그곳에는 딸의 이름이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짤막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지속 관찰 대상 외부에 알리지 말 것. 손끝이 얼어붙었다. 내 아이를 지속 관찰 대상이라고 적어놓고도 보호자는커녕 은폐를 했다는 뜻이다. 나는 그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 사건을 절대로 가볍게 끝낼 수 없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그 파일 이름은 민원 대응 지침.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해자 측이 아닌 피해자 측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방향으로 설명할 것. 나는 모니터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끝났어. 이 학교는 이제 끝났어. 그날 밤 차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차비서관. 증거 확보완입니다. 내일부터 단계별로 들어갑니다. 예. 교육청에도 준비하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해자 부모 그들도 곧 조용해질 겁니다. 나는 USB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이 안에 모두 들어있어요. 그들이 숨기고 싶어 하던 것들. 차비서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숨소리를 냈다. 검사님, 곧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우리는 그걸 드러낼 뿐이죠.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이가 조용히 누워 있었다. 눈은 감았지만 깊이 잠들지는 못한 듯했다. 나는 그녀의 이마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가 다 보고 있어. 딸은 아주 작게 몸을 웅크렸고 나는 그 모습에서 몇 달 동안 묻어둔 상처를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는 더 이상 어둠에 묻혀 있지 않을 것이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내일 학교는 상상하지 못한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침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차가웠다. 한겨울도 아닌데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목구멍이 얼얼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 차가움은 바깥 공기 때문이 아니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일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이미 전투 모드에 접어들어 있었던 것이다. 거실 창문을 열자 흐린 하늘이 시야를 덮었다. 비라도 올 것 같은 눅눅한 기운, 어제부터 이어진 잿빛 하늘이 오늘만큼은 의미 있게 느껴졌다. 폭풍 전의 고요, 바로 그 느낌이었다. 커피 한 모금을 삼키며 나는 노트북을 열었다. 어제 확보한 USB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했다. 교사들의 메시지, 외부에 알리지 말 것 같은 가이드라인, 상담 기록, 누락 내역, 교감과 특정 학부모의 통화 시간대 모든 게
완벽히 정리되어 있었다. 내 손끝이 스크롤을 따라 움직이면서 머릿속에서는 차트를 그리듯 사건의 흐름이 조합됐다. 가해자는 학교에 뿌리를 내린 힘을 믿고 있었고 교사는 압박에 무너졌으며 교감은 그 압박을 기꺼이 받아들여 봉투를 챙겼다. 그 결과 약한 아이들만 벼랑 끝에서 버텨야 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내 딸이었다. 나는 오늘 아침 딸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든 준비를 마쳤다. 교육청 감사 일정 확인, 검찰 라인 사전 조율, 학교 측 대응 예상 시나리오 파악, 진술 가능한 학생 보호 방안까지. 특수부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촘촘하게 사건을 준비한 적이 몇 번 있었던가. 하지만 이번 사건은 다르다. 내 아이가 중심에 있다. 그 자체로 나는 이미 흔들림 없는 전투 태세였다. 딸이 빼꼼히 방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자 나는 최대한 평범한 표정을 지었다. 잘 잤어? 응, 괜찮아. 그 대답에는 여전히 불안이 섞여 있었다. 아이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어 있었고 손끝은 가볍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런 딸을 안심시키듯 가볍게 어깨에 손을 얹었다. 오늘 학교 마치고 엄마랑 같이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좋은 얘기야. 이제 많이 달라질 거라는 얘기. 딸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표정이 풀렸다. 그 표정 하나로도 충분했다. 아이에게 이제 곧 구원이 온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학교로 가는 길, 차 안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전쟁 지휘실처럼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학교 교장과 교감의 대응 패턴 분석, 가해자, 아버지의 예상 행보, 관련된 교사들의 심리적 반응, 그리고 교육청 감사 시 어떤 자료를 우선 제출해야 하는지 등. 한번 머릿속에 정리되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는 내 특유의 수사 패턴이 다시 강하게 돌아왔다. 딸을 학교 앞에 내려주자 나는 조용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때 교문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김도현. 그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어깨를 으쓱하고 있었다. 딸을 보자마자 비웃듯한 표정을 짓더니 자기들끼리 무언가를 속삭였다.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일부러 더 과장되게 행동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 사실을 그 아이는 전혀 모르는 듯했다. 학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나는 바로 교육청으로 향했다. 정식 감사 요청은 이미 어제 제출했고 오늘은 담당 팀장과 구체적인 절차를 조율하는 날이었다. 어머니, 아니 검사님, 자료는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학교 측에 요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교육청 담당 팀장은 어제 보낸 자료를 프린트해 책상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그럼 바로 진행하죠. 교감과 교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초기에는 부정할 겁니다. 하지만 기록이 너무 명확해서 버티기 어렵습니다. 좋아요. 필요하면 증언 학생들의 신원은 제가 전부 보호하겠습니다.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정리가 잘 된 자료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검찰 수사 기록 수준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는 오늘부터 난리가 날 겁니다.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난리가 꼭 필요한 난리라면 맞아야죠. 학교에서는 오전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교감은 교장실과 교무실을 계속 오가며 누군가와 통화를 반복했고 교사들은 평소보다 훨씬 긴장된 표정이었다. 점심 전 교실에서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야, 교육청 온대.
뭐, 왜, 누가 문제 터뜨렸대. 학생들은 설마 하면서도 긴장했고 가해자 무리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김도연은 평소처럼 허세를 부리려 했지만 눈동자가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 아이도 어렴풋이 느낀 것이다. 자신들이 건드린 상대가 그냥 평범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점심시간 직후 나는 학교로 향했다. 정식 방문은 아니었지만 교육청 감사팀과 연동하여 초기 자료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교감과 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맞았다. 어머니, 웬일이십니까? 나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오늘 교육청과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내가 준비해온 서류철을 건네자 교장은 손끝이 굳어지며 미세하게 떨렸다. 그 표정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정하는 듯했다. 이건 대체 몇 달 동안 묵인된 학교폭력 정황입니다. 학생 증언, 교사 메시지, 누락된 상담 기록, 그리고 은폐 시도까지. 교감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머니, 이걸 어떻게...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입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고 학생들은 멀찍이 떨어져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 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기대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누군가는 이 상황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 교육청 감사팀이 도착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팀원들이 학교 측에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교무실을 살폈다. 몇몇 교사들이 허둥대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일부는 불안에 떨며 자리에 앉아만 있었다. 그중 한 교사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학생들에게 묻어두라는 압박을 받아왔던 그 교사였다. 나는 그의 옆을 지나며 조용히 말했다. 학생들을 보호할 기회가 온 겁니다. 이번엔 제대로 하세요. 그 교사는 눈가가 빨개지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 전체가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나는 딸 하윤의 교실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아이에게 오늘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모르지 않았다. 학교가 흔들리면 그 진동은 학생들에게 가장 먼저 전달된다. 하지만 나는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교실 문 앞에 서자 아이와 눈이 마주쳤다. 하윤의 눈이 커지며 떨렸다.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띄었다.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하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 눈동자 속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다. 학교 밖으로 나오자 비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그 빗방울을 맞으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첫 단계는 성공이다. 이제 다음은 법적 절차에 맞춰 하나하나 정확하게 파고들 차례다. 그리고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파도가 치기 시작했어. 이제 빠져나갈 곳은 없어.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다음 날 학교는 전혀 다른 공간처럼 굳어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끄럽고 자유롭던 학생들의 발걸음은 조용했고 교사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으려고 했으며 교무실 문은 평소보다 훨씬 더 자주 열리고 닫혔다. 나는 그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며 복도 끝에서 걸어 나왔다. 이 모든 변화는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오늘부터 학교는 본격적으로 흔들리게 될 것이다. 그 흔들림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그들이 숨겨온 진실 자체였다. 교육청에서 추가 자료 요구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검사님, 학교 측이 제출한 자료 일부에 이상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학생 상담 기록이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특히 따님 거는 아예 누락돼 있고요.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누락이 아니라 고의 삭제라는 뜻이었다. 이 부분은 가장 명확한 은폐 정황이었다. 증거 복원팀 투입해 드릴까요? 필요 없습니다. 원본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역시 준비가 되어 있으셨군요. 이 사건은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나는 교무실 문을 살짝 열고 내부를 살폈다. 교감이 교장과 낮은 목소리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진작 처리했어야죠. 이렇게까지 커질 줄 누가 알았나? 교육청이 직접 들어올 줄은. 이건 당신이 막았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부모가 누군지 모르나? 이 정도로 덮을 수 있을 줄 알았지. 나는 그들의 대화를 외면하지 않았다. 이건 중요한 흐름이었다.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사건보다 먼저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먼저 드러난다. 그 변화가 바로 증거였다.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리며 차 비서관이 들어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검사님, 곧 추가 보고가 올라갈 겁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모든 책임을 떠안을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입니다. 김도현? 아니요. 그 옆에서 따라다니던 오준호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이름은 이미 예측된 흐름이었다. 항상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주도자가 아니라 그 주위를 맴도는 보조 가해자다. 주동자는 기고만장해서 늦게 깨닫지만 보조 가해자는 자기 보호 본능이 먼저 발동한다. 이 아이가 입을 열면 사건은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끝으로 향한다. 접촉할 계획입니까? 학교 밖에서 조용히 만나려고 합니다. 보호자는 이미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단 어떤 경우에도 압박은 주지 마세요. 진술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 비서관은 원래 수사관 출신답게 필요한 말만 남기고 조용히 교무실을 빠져나갔다. 나는 창가에 서서 운동장을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김도연이 있었다. 평소처럼 친구들 틈에서 장난을 치는 척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내가 이곳에 나타난 이후 아이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감지 능력은 지금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갑자기 김도연이 친구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더니 손으로 가리켰다. 가리킨 곳은 바로 교무실. 내가 서 있는 방향이었다. 나는 그와 시선이 마주쳤다. 아이가 순간적으로 표정을 바꾸었지만 너무 늦었다. 그 짧은 눈빛 속에서 나는 두 가지를 읽었다. 공포, 그리고 이해.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이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오후가 되자 교육청 감사팀은 교장실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유지해온 부실 운영 기록, 상담 누락된 파일, 학폭위 미개체 문서, 모든 것이 30분 만에 쏟아져 나왔다. 교장은 점점 말이 없어졌다. 교감은 얼굴이 창백해졌고 몇몇 교사들은 눈물이 고인 상태였다. 이 상황을 보고 있으니 나는 마음이 복잡해졌다. 무너지는 건 좋았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도 좋았다. 하지만 그 뒤에 남겨질 빈자리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 그 생각이 가슴 한쪽을 찌르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스스로에게 되물었다. 상처를 두렵다고 덮어두는 게 아이들을 더 위험하게 만든다. 진실은 아프더라도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그 뒤에 필요한 건 어른들의 책임과 보호다. 남은 절차를 정리하고 학교를 나서려던 순간 복도 한쪽에서 한 학생이 뛰어왔다. 숨을 헐떡이며 나를 붙잡았다. 저기요, 검사님 맞죠? 그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아이는 하윤의 반 친구로 보였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오늘 김도연이 무슨 얘기하던데 자기 아빠가 학교에 전화했다고 뭐 정리될 거라고. 정리? 네, 그 애가 그러는데 아무것도 못할 거래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다 끝난다고.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어제 통화했던 그 오만한 목소리가 떠올랐다. 검사면 뭐합니까? 학교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합니다. 그 말의 연장선이었다. 그리고 그 애가 그러던데요. 학생은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자기 아빠가 학교랑 교육청에 아는 사람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정확하게 맞춰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은폐가 아니라 조직적인 방패막이 있었다. 그러나 그 방패는 오늘 모두 부서졌다. 왜냐하면 교육청뿐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도 이미 사건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마워. 정말 중요한 말이었어. 학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빠르게 사라졌다. 학교 밖으로 나오자 비가 다시 흩뿌리기 시작했다. 비는 생각보다 세지 않았지만 바람에 그대로 밀려와 얼굴을 스쳤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차비서관이었다. 검사님, 오준호가 방금 입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김도연이 지시했고 교감에게 알아서 처리해달라는 식의 말이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한번 골랐다. 가해자 부모가 교감에게 압박을 넣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좋아요. 확보한 진술은 모두 기록하고 곧바로 2차 진술 요청하세요. 예.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빗방울은 어제와 달랐다. 오늘의 비는 무언가를 씻어내기 위해 내리는 느낌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차 안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사건은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남은 건 마지막 조각들이다. 가해자의 직접 진술, 교감과 교장의 공모 여부, 가해자 부모의 개입 증거.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 사건은 정식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오늘 학교에서 느껴졌던 무거운 공기, 혼란, 공포. 그 모든 감정들은 이제 방향을 잃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학교에서의 하루가 끝나갈 무렵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다.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수가 줄었고 교사들 역시 시선을 맞추지 않으려 고개를 숙이고 서류만 만지고 있었다. 교육청 감사가 단 하루를 지나면서 만들어낸 변화였다. 이 변화는 누군가에겐 공포였고 누군가에겐 안도였으며 누군가에겐 드디어 찾아온 숨구멍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내 딸 하윤이었다. 나는 학교 근처에서 차를 세우고 아이를 기다렸다. 바람은 서늘했고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다. 기분 나쁜 냄새와 함께 세상이 조금 더 어두워진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오늘만큼은 그 어두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늘은 마침내 딸에게 말해야 하는 날이었다. 이제 더 숨길 필요 없이, 이제 더 혼자 아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교문 앞에 아이가 나타났다. 작은 체구가 가방을 맨 채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모습이 유난히 피곤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아프게 쪼여들었다. 얼마나 많은 날을 이런 모습으로 귀가했을까. 얼마나 많은 날을 누군가의 시선과 조롱 속에서 버텼을까. 나는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갔다. 하윤아.
아이의 몸이 순간 멈췄다. 그 작은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엄마 왜 여기 있어? 데리러 왔지. 오늘은 같이 가자. 아이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에는 여러 감정이 겹쳐 있었다. 안도, 당황, 불안,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 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응. 차 문을 닫는 순간 차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아이가 말을 꺼내기를 기다리며 천천히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아이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손등을 가볍게 꼬집으며 계속 시선만 외면하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꼭 혼자 꾸역꾸역 울음을 참는 아이처럼 보였다. 나는 그 모습을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차가 집 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윤아, 오늘 학교에 변화가 있었지? 아이가 움찔했다. 엄마가 어떻게 해? 교육청이 왔어.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사하고 있어. 아이의 눈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 눈 속에는 놀람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고 동시에 불안이 빠르게 피어올랐다. 엄마 혹시 그 다음 말을 아이는 이어가지 못했다. 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엄마가 움직였어. 그 순간 아이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형태로 찌그러졌다. 억눌린 감정이 입술과 눈가에 동시에 터져 나오려는 모습. 그러나 아이는 끝까지 참으려고 했다. 왜 그렇게까지? 나는 조용히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차갑고 굳어 있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참고 버텼는지, 그걸 이제 더는 모르는 척 할 수 없어서. 그 말이 끝나자 아이의 입술이 가장 먼저 무너졌다. 이어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터질 것처럼 반짝거렸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엄마. 그 짧은 두 음절에 실린 감정이 너무 무거워 내 손까지 떨리는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하고 문을 닫자마자 아이는 더는 버티지 못했다. 가방을 내려놓은 그 순간 굳게 잡아두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엄마 나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 울음은 조용하면서도 깊었다. 무언가에 찢기듯 울부짖는 울음이 아니라 오래 버티던 것이 스스로 무너져버린 그런 울음이었다.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그 작은 어깨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벼웠고 그 가벼움에 나는 또 한 번 마음이 아팠다. 이 아이가 이 모든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니. 어른들이 지켜주지 않았고 학교가 지켜주지 않았고 결국 가족인 나조차 너무 늦게 알아채고 말았다. 미안해. 내 입에서 저절로 나왔다.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걸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아이는 눈물에 젖은 얼굴을 내 어깨에 묻으며 힘겹게 말했다. 엄마 잘못 아니야. 난 그냥 무서워서 말 못했어. 나는 아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다. 그 행동은 엄마로서 본능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무거웠다. 괜찮아. 이제 끝이야.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나는 이미 모든 흐름을 뒤집어 놓았고 학교는 이제 진실을 숨길 곳이 없었다. 잠시 후 아이는 눈물을 멈추고 소파에 기대 앉았다. 나는 물을 건네며 아이 얼굴을 닦아주었다. 얼굴은 아직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울음이 끝나자 아이의 표정은 조금 편안해진 듯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못 가면 어떡해? 왜 못 가? 그 애들이 더 뭐라고 할까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학교는 교육청 관리 아래 들어갔어. 그 애들이 뭘 하든
이번엔 모두 기록으로 남아. 하유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응. 내가 다시 혼자 버텨야 하는 일은 없어. 아이의 눈에 희미하게 안도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 안도는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매일같이 당했던 두려움이 하루 만에 사라질 리 없으니까. 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해주었다. 그리고 너를 괴롭힌 아이들, 그 부모들, 학교, 모두 책임을 지게 될 거야. 책임? 응.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엄마가 그 일만큼은 누구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어. 아이의 호흡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더니 소프틀리 말했다. 엄마 검사니까 그런 거지? 나는 미소 지었다. 그렇지.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이 바로 그거야.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아이는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은 오랫동안 두려움에 움츠러들어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펴지고 있었다. 엄마, 응, 고마워. 그 한마디는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은 울림이 있었다. 아이의 눈은 아직 붉었지만 그 안에는 태어나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다. 고맙긴. 엄마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 아이가 다시는 울지 않도록, 다시는 어둠 속에서 혼자 떨지 않도록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학교도, 가해 학생도, 그 부모도, 그리고 그들을 감싸온 어른들도. 이제는 피할 수 없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내 딸을 지키려는 나의 결심이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유난히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밤새 제대로 잠들지 못했지만 피곤함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깨어났기 때문인지 머릿속은 이미 하루의 계획을 정리하고 있었다. 오늘은 학교의 은폐 구조가 본격적으로 무너지는 날이다. 그리고 동시에 가해 학생 측의 반격이 시작될 날이기도 했다. 이런 사건에서 반격은 예상 가능한 수준이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숨기려는 자들은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마련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어떤 흔들림도 허용할 생각이 없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아이들이, 이 어른들이, 그리고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랫동안 피해자들을 침묵시키며 버텨왔는지. 내 딸이 바로 그 침묵의 가장 끝자락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었다. 옷을 갈아입은 뒤 나는 조용히 하윤이 방 문을 두드렸다. 하윤아, 일어났어? 문 너머에서 작고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응. 아이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조금 안정되어 있었다. 훈련처럼 몸에 익은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어제 울음을 터뜨리고 난 뒤로 아이의 어깨에 걸쳐 있던 가장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은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아침 먹으면서 얘기하자. 나는 최대한 평범한 톤으로 말했다. 아이의 하루를 특별하지 않은 평범함으로 채우는 건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방식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아이는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었다. 나는 그녀가 말하기 전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그 애들 오늘도 학교 오겠지? 올 거야. 아이의 손끝이 움찔했다.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애들이 내가 아니라 학교를 무서워하게 될 거야. 아이의 눈동자에 아주 작은 빛이 스쳤다. 그 빛은 어제의 울음 이후 처음 보이는 희미한 희망이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더 이상 일상적인 학교가 아니었다. 평소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들은 거의 없었고
곳곳에서 수군거림만 들려왔다. 그리고 교문 옆에는 오늘도 교육청 팀의 차가 서 있었다. 하윤이는 차에서 내리기 전 입술을 한번 꾹 깨물었다. 그 작은 용기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괜찮아. 그냥 내 자리로 가. 오늘은 모든 게 다 내 편이니까.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걸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아이 뒤에서 어떤 그림자도 따라오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학교 측의 대응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흔들리고 있었다. 교무실은 아침부터 어수선했고 교감은 얼굴이 잿빛이었다. 교장은 연신 전화를 받고 있었고 교사 몇 명은 서로 다른 자료를 들고 허둥거리며 오갔다. 그들의 혼란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진실이 더는 숨겨지지 않는다는 신호였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표정은 따로 있었다. 가해자 부모 중 한 명, 김도연의 아버지였다. 그는 아침부터 학교에 나타나 교무실 앞에서 전화를 하며 직원들에게 고압적으로 굴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고 말하는 겁니까? 우리 애한테 피해 준 거 있으면 다 뒤집어 엎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억압적인 목소리. 바로 그 사람이었다. 며칠 전 내게 전화를 걸어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말하던 목소리의 주인.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 이쪽이 예전에 전화했던 그... 맞습니다. 나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말을 끊었다. 직접 뵙게 되니 좋네요. 그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다. 이거 다 오해입니다.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해야 할 판이에요. 그렇겠지. 자신의 아이는 언제나 착하고 남의 아이는 언제나 예민하다는 식.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에서 이런 부모를 보아왔던가. 그래서 오신 건가요? 내 말에 남자는 이마를 찌푸렸다. 뭐라고요? 교육청 조사에 협조하시려고 온 거냐고요. 남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본인을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믿는 표정이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학교에도 있고 교육청에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겁니다. 괜히 그 아는 사람들이 결국 이 사태를 키웠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내가 조용히 말을 이어가자 그의 입이 굳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검찰에서 근무한 사람입니다. 남자의 목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눈빛은 도전에서 공포로 바뀌어 있었다. 앞으로는 조사 절차에 따라만 발언하세요. 협박성 발언은 모두 기록됩니다. 나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교무실에서 나왔다. 뒤에서 들리던 그의 작은 욕설과 떨리는 목소리는 이제 아무 여지도 남기지 않은 패배였다. 이제 그들은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 복도를 지나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머뭇거리며 내 앞을 막아섰다. 어제 USB를 건네준 선생님이 아니었다. 이번엔 학생이었다. 하윤과 같은 학년으로 보였다. 어머니 말씀 좀 드려도 돼요? 그럼 말해도 괜찮아. 학생은 책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긴장으로 손가락이 흰색이 될 정도였다.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그 애들 오늘 아침에도 다른 반 아이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교육청 와도 상관없다고, 자기들은 빠져나갈 방법이 있다고. 나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해졌구나.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이제는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말은 누군가의 작은 용기였고 그 용기는 진실을 밝히는데 큰 힘이 되는 순간이었다. 학교를 빠져나오려던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차비서관이었다.
검사님, 김도현이 입을 열 것 같습니다. 진짜인가요? 본인이 아닌 다른 학생에게 책임이 돌아갈까봐 두려워하는 눈치입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보조 가해자 진술에 이어 주동자까지. 네. 이제 곧 모든 연결 구조가 드러날 겁니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라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다는 안도의 표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다. 그 시간 하윤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다. 엄마, 오늘은 좀 괜찮았어. 그 짧은 문장이 내 마음속을 흔들었다. 아이는 이제 아주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숨을 지키기 위해 오늘보다 더 단단히 움직여야 한다고 느꼈다.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둠 속에서 숨죽이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후 3시가 조금 지난 시간, 학교는 비정상적으로 조용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교사들, 서로 눈치를 보며 흩어지는 학생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숨죽인 대화들. 오늘 하루 동안 학교라는 공간이 보여준 모든 분위기가 말해주고 있었다.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 진실 앞에서는 가해자도, 은폐자도, 방관자도 숨을 곳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 마침내 주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연락이 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차비서관이었다. 검사님, 김도연 지금 상담실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공기를 갈랐다. 나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차비서관이 말을 이었다. 부모가 방금 학교에 와서 굉장히 강하게 아이를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교육청 조사팀 앞에서 아이가 말을 더듬다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짐짓 침착하게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전율이 일었다.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건 전체를 움직일 핵심, 주동자의 진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지금 어디죠? 상담실 앞 복도입니다. 오실 건가요? 갑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정문부터 교사들이 서성이며 상황을 파악하느라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고 복도는 평소보다 훨씬 더 고요했다. 그리고 교무실 문 앞에는 김도연의 아버지가 전화기를 쥔 채 누군가와 고압적으로 통화하고 있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애가 왜 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아무 증거도 없는데 뭐요? 이미 증언이 나왔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다. 나는 그 옆을 조용히 지나치며 눈길만 맞췄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의 나는 단지 학생의 보호자가 아니라 진실을 들고 온 조사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담실 문 앞에 차비서관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첫 보고를 전하려는 사람 특유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검사님, 지금 상황은? 차비서관은 주변을 확인한 뒤 낮게 말했다. 김도현, 거의 모든 내용을 말하려는 상태입니다. 울면서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며 흐트러졌습니다. 부모는요?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아이가 이미 부모 앞에서 말을 일부 흘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말하게 하세요. 어떤 압박도 금지입니다. 예. 상담실 문이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책상에 고개를 묻고 울고 있는 학생이 보였다. 김도현. 그는 학교에서 항상 큰 소리치고 다니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인 한 어린아이였다. 상담교사와 교육청 조사관이 조심스레 말을 걸고 있었다.
도연아, 괜찮아. 내가 알고 있는 걸 천천히 말해도 돼. 다들 너를 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싶어 하는 거야. 김도연은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진짜 제가 다 한 건 아닌데요. 첫 문장. 그것은 무너지는 벽의 첫 균열과도 같았다. 그래, 알겠어. 하나씩 말해볼래? 학생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 하윤이 계속 불러냈어요. 그 순간 상담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든 시선이 그의 입술로 모였다. 왜 불러냈니? 학생은 눈을 감고 힘겹게 말했다. 그냥 처음엔 장난이었는데 나중엔 그냥 계속 하라고 해서. 누가? 김도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최대한 참아오던 말을 뱉었다. 교감 선생님이요. 순간 복도 밖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말을 다시 되뇌었다. 교감. 그 이름 하나가 사건의 색깔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었다. 말해도 돼. 정확하게. 조사관이 부드럽게 말했다. 김도연은 손을 떨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가 하윤이 괴롭힌 거 알았어요. 근데 교감 선생님이 그냥 하라고 했어요. 문제 만들지 말고 조용히 넘어가라고. 그 말을 들은 게 너뿐이니? 아니요, 여러 번 몇 명도 같이 들었어요. 나는 가만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건 그저 묵인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시였다. 교감이 은폐를 넘어 가해를 조장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또 학생은 다시 울컥하며 말을 이어갔다. 우리 아빠도 교감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어요. 그냥 문제 생기면 알아서 해주겠다고. 그럼 내가 한 행동이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했니? 네, 그래서 계속.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 울음은 죄책감의 울음이라기보다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가 두려운 울음에 가까웠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울음이 아니라 그가 드러낸 진실이었다. 교감, 가해자 부모, 조장, 은폐, 조직적 압박. 사건의 모든 축이 하나로 연결됐다. 상담실을 나서자 차비서관이 말했다. 지금 방금 아이의 음성이 전부 기록되었습니다. 이걸로 교감과 가해자 부모는 끝입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직은 끝이 아니에요. 진실이 드러났을 뿐 책임은 이제부터 묻기 시작해야죠. 그때 교무실 쪽에서 커다란 소리가 들렸다. 교감이 서류를 들고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저 아이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시한 적 없어요. 교육청 관계자들이 그를 막아서며 진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교감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래층 복도까지 들릴 정도로 큰 목소리였다. 그의 엄마가 검사라며. 그래서 다 꾸며낸 거라고. 전부 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순간 교감의 눈동자가 내 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멈칫했다. 마치 자신이 숨기던 모든 걸 들킨 사람처럼.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학생들을 이용한 건 당신입니다. 교감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더 말하려 했지만 교육청 팀이 그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키며 상황을 정리했다. 학교 복도는 정적에 가까운 침묵 속으로 떨어졌다.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 이제 사건이 비공식 단계에서 공식 수사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 집으로 가는 길 하윤에게 메시지가 왔다. 엄마, 오늘은 누가 건드리지 않았어.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처음으로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이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단단해졌다. 오늘 그 아이들이 말한 모든 말은 딸의 고통을 지워버릴 수는 없지만 딸이 느끼던 공포의 뿌리를
완벽하게 잘라낼 수 있다. 진실은 이제 완전히 드러났다. 숨기던 자들이 가장 먼저 무너졌고 그 다음은 법적 절차만 남았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내일은 또 다른 진술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면 이 싸움은 끝날 것이다. 오늘은 진실이 열린 날. 그리고 내일은 책임이 시작되는 날.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나는 일어나자마자 직감했다. 오늘 사건이 정식 절차로 넘어간다는 것을. 그동안 조용히 모아온 증언, USB 속 자료, 교사들의 내부 메시지, 그리고 주동자와 보조 가해자들의 진술까지 모든 조각들이 퍼즐처럼 맞춰지는 순간이 머지않았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교육청, 검찰, 그리고 학교 내부에서 새로운 보고가 연달아 들어오고 있었다. 교감은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고 교장은 교육청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가해자 부모 중 한 명은 외부 압력을 행사한 정황으로 조사를 의뢰받았다. 하윤이 방문을 두드렸다. 하윤아, 준비됐어? 문이 천천히 열리고 아이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응, 엄마. 아이의 표정에는 아직 불안이 남아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단단해 보였다. 학교 가기 싫으면 말해도 돼. 괜찮아, 오늘은 가볼게. 그 말에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오늘은 조금 다를 거야.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 평소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교문 앞이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학생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기사를 읽고 있었다. 고 교감, 학폭 은폐 의혹 교육청 조사 확대. 첫 기사가 터진 것이다. 이제 학교는 더 이상 조용히 이 일을 덮을 수 없었다. 하윤이는 학교 안으로 들어가기 전 내 손을 잠시 잡았다. 엄마. 응. 오늘 무서우면 연락해도 돼? 언제든지. 아이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교문 안으로 걸어갔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단단해 보이던지 나는 순간 코끝이 뜨거워졌다.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내부는 이미 혼돈의 중심이었다. 책상 위엔 서류들이 널려 있고 교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피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교장은 교육청 직원 둘에게 둘러싸여 문서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 순간 또 한 명의 인물이 복도에서 걸어왔다. 김도연의 아버지였다. 그는 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오늘 그의 표정엔 어제의 오만함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나를 지나치며 중얼거렸다. 이런 식으로까지 하실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도 않고 말했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말에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실이란 무게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제야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다. 점심 무렵 차비서관에게서 연락이 왔다. 검사님, 검찰에서 정식 학폭 은폐 사건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하던 소식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몸이 굳어졌다.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좋아요. 학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이 압수 목록을 정리 중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차비서관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교감이 방금 모든 걸 인정했습니다.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어제까지만 해도 소리치며 발악했는데 오늘 아침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왜 갑자기? 김도연의 진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학생 2명이 추가로 증언했습니다. 증언? 네. 공모, 방치, 지시 모든 부분이 연결됐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순간 어둡고 무거운 무언가가 마침내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오후의 교장실 앞은 작은 전쟁터처럼 변했다. 교감은 교육청 팀과 면담을 하며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고 교장은 책상 위에 엎드리듯 앉아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한쪽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이 피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자리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 학생들을 이용해 조용히 상황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문이 열리자 교육청 팀장이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확정됐습니다. 교감은 즉시 직무 정지. 교장은 재량권 남용 및 은폐로 조사 대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사님 덕분이죠. 자료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소를 짓지 못했다. 이 순간조차도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다. 아이들의 고통을 통해서만 이 진실이 드러났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때 교무실 밖 복도에서 작은 소란이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김도연이 복도 끝에서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은 짧았지만 많은 것을 의미했다. 도망치던 아이가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 아이만의 방식으로 사과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아이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진술해줘서 고맙다. 김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 하윤이한테 정말 미안해요. 그 말은 처음으로 아이가 인간으로서 내뱉은 정상적인 사과였다. 학교를 나와 하늘을 보니 구름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동안 무겁게 내려앉았던 회색빛이 옅어지고 햇빛이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메시지 하나. 엄마, 오늘 조금 괜찮았어. 하윤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마음이 깊게 흔들렸다. 이 아이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다시 학교 복도를 걸을 수 있도록, 다시 친구들과 웃을 수 있도록. 오늘 나는 모든 것을 끝냈다. 아직 법적 절차는 남아있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은 달성했다. 어둠은 걷히기 시작했고 진실은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았다. 교육청 감사가 시작된 지 엿새째 되던 날 아침, 나는 검찰청 회의실에서 사건 정리 보고를 받고 있었다. 아직 형식적인 절차들이 남아 있었지만 이미 사건의 큰 줄기는 모두 드러난 상태였다. 교감의 지시, 교장의 묵인, 교사들의 방조, 가해자 부모의 외압 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학생들의 증언이 퍼즐을 완성시키고 있었다. 나는 서류철을 넘기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 법적 판단만 남았군요. 사건 담당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교육청 강화 권고에 따라 학폭위가 이번 주 안으로 다시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이후에 형사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제대로 준비되어 있습니까? 과거처럼 은폐하거나 대충 넘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교육청이 직접 참관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남은 건 책임이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학교로 향하는 동안 하늘은 평소보다 더 흐렸다. 금방이라도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회색빛. 이런 날씨는 늘 사람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면서도 어딘가 무겁게 짓누르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무거움이 오히려 필요했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게 가벼운 일일 수는 없었으니까.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하자
교육청 차량과 학부모들의 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학생들조차 교실로 바로 들어가지 못한 채 주변을 기웃거렸다. 하윤이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고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오늘 학교 왜 이렇게 시끄러워? 나는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눌러 안심시켰다. 오늘은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그래.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 자리로 가. 근데 무섭진 않아. 아이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나를 놀라게 했다. 아이가 무섭지 않다니. 그 말 한마디가 이 며칠 동안 딸이 얼마나 변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괜찮아. 엄마가 여기 있을 거니까. 그 말에 아이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교문 안으로 걸어갔다. 교사회의실에 들어서자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각 교사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교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교감은 이미 회의실 한쪽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는 엉망,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너무 빨랐고 너무 뚜렷했다. 교육청 감사팀장이 말했다. 오늘 회의는 학폭 관련 책임자 명단과 징계안을 확정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미 충분한 진술과 자료가 확보된 만큼 회의 자체는 길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교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우리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 이 상황은 과장이 심합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울림을 주지 못했다. 이미 진실이 대세를 결정한 뒤였다. 팀장은 조용히 말했다. 이 자리에서 변명은 의미 없습니다. 조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교장은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은 패배라기보다 이미 모든 걸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교감의 차례가 되자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끊어질 듯 약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큰 문제가 되지 않길 바랐을 뿐. 교육청 팀장이 차갑게 말했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묵인과 지시는 명백한 학폭 조장 및 은폐입니다. 그 말에 교감의 어깨가 확 내려앉았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때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나와 눈을 맞추던 사람이었다. 그때의 오만함, 그때의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지금은 단지 책임을 피하고 싶은 한 명의 어른으로 보였다. 회의가 끝날 무렵 교육청은 방침을 발표했다. 교감 직위 해제 및 중징계 요청, 교장 관리 소홀 및 은폐 시도, 경징계 이상 조치, 담임 포함 4명 학폭 방치로 인한 징계, 학폭이 즉각 재개, 가해 학생 3명 모두 중징계 회부. 학교에선 그 순간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마치 회의실 자체가 무겁게 가라앉는 것 같았다. 교감은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한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을 이 지점까지 끌고 온 겁니다. 오늘 결과는 그 선택들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 말에 교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뒤 학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불렀다. 저기요. 뒤돌아보니 보조 가해자였던 학생 오준호였다. 그 아이는 며칠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시선도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다. 할 말 있어? 아이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눈을 들어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그 한마디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미움, 안타까움, 상처, 그리고 현실적인 연민.
하지만 나는 단 한 가지 감정만을 선택했다. 책임. 내가 잘못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진실을 말한 건 잘한 일이다. 그걸 기억해. 소녀는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 작은 몸이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려는 듯 떨리고 있었다. 교문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세게 불었다. 잠시 고개를 올리자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집고 나오는 모습이 마치 오래 닫혀있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하윤이었다. 엄마, 나 오늘 웃었어. 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딸이 웃었다. 그것만으로 이 모든 과정에 의미가 있었다. 책임은 내려졌고 진실은 밝혀졌고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다. 학폭위가 열리는 날 아침 나는 하윤과 함께 학교로 향했다. 자동차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완전히 봄빛이었다. 구름이 천천히 흩어지고 몇 년 만에 들리는 듯한 따뜻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 안온함과 달리 내 마음은 더 단단히 조여졌다. 오늘은 이 사건의 마지막 갈림길이 될 날이었다.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까? 나는 잠시 딸을 바라보았다. 며칠 사이 얼굴이 조금씩 밝아진 것이 느껴졌다. 분명 아직 불안은 있지만 그 불안이 이제는 삶을 흔들어 놓지 않는 정도였다. 힘들 수는 있어. 하지만 내가 혼자인 적은 한 번도 없었어. 하윤은 눈을 깜빡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나는 아이의 손을 가만히 감싸쥐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이 세상 어느 때보다 소중해졌다. 학교에는 이미 여러 명이 도착해 있었다. 학폭위원, 교육청 참관팀, 교사들, 그리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까지. 복도는 일반적인 등교 시간과는 전혀 다른 무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하윤을 학폭위 대기실까지 데려다주고 말했다. 엄마는 바로 옆에 있을 거야. 혹시 마음이 흔들리면 바로 불러. 응.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자, 이제 마지막이다. 학폭위가 시작되자 회의실의 공기는 곧바로 긴장으로 채워졌다. 교육위원들이 서류를 펼치고 교감은 이미 해제 조치로 참석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교장은 끝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학교의 무너진 구조를 상징하는 듯했다. 가해 학생 3명과 부모들이 순서대로 들어왔다. 그들 중 2학생은 눈을 제대로 뜨지도 못했고 김도연은 지난번과 완전히 다른 얼굴이었다. 어른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목소리를 높이던 부모들은 지금은 시선을 들지 못한 채 서류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위원장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피해 학생에 대한 학폭 처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 흐름을 정리해 갔다. 증언, 진술, 교사들의 책임, 은폐 시도, 학내 조치 실패.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복도 밖에서 들리던 작은 숨소리와 속삭임이 사라졌다. 그리고 마침내 위원장은 징계 의견을 발표했다. 가해 학생 3명 전원, 전학 조치. 부모들 중 한 명이 숨을 들이마시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다른 한 명은 억눌린 울음을 삼키는 듯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이 징계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다. 그동안 딸이 견뎌온 시간에 비하면 너무나 정당한 결과였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 2명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외부 압력에 대한 정황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 당시의 묵인 책임을 묻기 위해 교사가 호출되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다. 검사라는 직함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엄마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저는 무엇보다 제 딸에게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여기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과가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져야 합니다. 가에 학생들의 부모가 작게 몸을 움찔했다. 아이들도 눈을 들지 못했다. 저는 제 딸이 다시 학교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앞으로라도 아이들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 뒤로 회의실이 잠잠해졌다.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만 들릴 정도의 고요함. 나는 차분히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징계 발표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회의실 문을 나서자 하윤이 대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기대감과 불안이 섞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어떻게 됐어? 나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부드럽게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 응. 이제 그 아이들은 너한테 아무 짓도 못해. 하윤의 눈이 천천히 흔들리더니 곧 그 자리에서 작은 숨을 내쉬었다. 그 표정은 마치 몇 년 만에 체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 응. 고마워.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눈이 시큰해졌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그 웃음은 오랜 시간 가슴속에 눌려있던 무언가가 풀어지는 웃음이었다. 학교를 나서는 길 하윤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나 이제 학교 다시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 그 말 한마디가 오늘의 모든 순간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바람이 불었다. 회색 구름이 조금씩 갈라지고 햇빛이 복도 유리창을 통해 번져 들어왔다. 마치 오랜 장마가 끝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하늘을 보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하윤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가 먼저 말 걸어줬어. 그래. 뭐라고? 그냥 오늘 괜찮냐고 웃으면서. 아이는 얼굴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나 그게 너무 좋았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건의 끝은 단순히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었다. 딸이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다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진짜 끝이었다. 아이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나는 고개를 숙이듯 웃으며 답했다. 그래. 이제 다 괜찮아. 집에 도착하자 봄 햇살이 현관문 위로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나는 문을 열며 생각했다. 우리는 오늘 이 고통스러운 사건의 마지막 문을 닫았다. 그리고 새로운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 문 너머엔 딸의 내일이 있었고, 우리 가족의 평온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는 누군가에게 흔들리지 않을 삶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이었다.